안녕하십니까. 오늘 장례사회를 맡은 여의도연구원 외교안보센터 이윤식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하는 윤석열 정부 1년 외교안보 정상화 일환으로 한미, 한일, 한미일 연쇄정상회담 종합평가와 이행과제 점검이라는 제하의 공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기립하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님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대표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1년을 넘기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한번 돌아보고 되짚어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이뤘던 성과는 무엇이고 남아있는 과제가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차원의 시리즈 토론회가 여연 주체로 계속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오늘 외교 안보 분야 한미, 한일, 한미일 양국 혹은 삼국의 정상회담이 연속해서 이어지면서 생기고 있는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한 점검을 가지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여야의 박수영 원장님, 또 오늘 좌장을 맡아 수고하신 우리 신원식 의원님, 그리고 토론을 맡으실 신범철 국방부 차관님과 유성옥 외교 국가안보 전략연구원 이사장님, 또 신각수 차관이시고 전 주일대에서 하셨죠. 우리 신각수 차관님, 또 이인배 통일교육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1년을 총체적으로 따라보면 아마 비정상을 정상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법치와 원칙을 세워나가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치열하게 해왔던 과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념에 과잉하게 치우쳐 있었던 정책들을 새롭게 실현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때로는 반전시키고 하면서 그릇된 것들을 바로잡는 기간 힘들긴 했지만 그러나 의미 있는 성과들이 하나씩 쌓아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경제를 보면 민간 중심의 시장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조금씩 그 현장에 스며들고 있고 어저께 있었던 기업인들과의
치맥 회동이라고 하나요? 그 회동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민간 경제의 활성화 온기가 이제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정 문제에서도 거의 무작정 퍼주기 형태의 포퓰리즘, 이런 혈세의 낭비를 막기 위한 재정 기조의 대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약자 복지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곳에 충분하게 제공하는 맞춤형 정책의 온기가 하나씩 실천되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간첩, 마약 이런 것들 우리 사회에 우리가 그동안 관심을 소홀히 했던 것이 우리 사회의 기초를 흔들고 있다는 것을 요즘 심각하게 느끼면서 다시 한번 정상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역할들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만, 그중에서도 이 외교 문제, 한일 문제, 한미 문제 관계가 과거와 달리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가장 큰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단절되어 있다시피 했던 가파른 대치관계의 한일 관계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의 결단으로 정상을 이루고 있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될 국제사회에서의 글로벌 세계 속에서 해야 될 구성원의 책임 있는 자세다. 주권국가라서 책임 있는 자세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세계 경제 10위권에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루었으면서도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더 이상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한일 관계의 정상화는 가치 동맹으로 성숙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78년 동안 외면받고 있었던 우리 교포들의 원폭 희생자, 그 아픔을 한일 양국 정상이 참배하는 이전에 없었던 그런 모습까지 보여지면서 우리 국격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년 만에 이루어졌던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서 최고의 글로벌 가치 동맹으로 커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국제사회 속에서 한껏 높아지기도 하였습니다. 한국형 확장 억제 전략을 담은 워싱턴 선언의 채택, 그리고 공급망 동맹 강화와 신산업 분야에 대한 미국 투자의 국내 유치와 같은 외교 안보적 경제적 성과도 의미가 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흘 전에 있었던 한미일 3국 정상회담, 3자 회담은 그런 것을 더 단단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국민들이 찬동의 그런 의사를 표시해주고 있는 것이 요즘 지지율이 오름세를 타는 것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아무리 야당이라 하더라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마음속 깊이 남게 됩니다.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서 해외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바로 그 시각에 야당은 거리로 나가서 피켓을 들고 대통령 행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에 가까운 막말로서 헐뜯고 힐난하기만 하였는데,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대한민국 야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린다면, 지난 문재인 정권의 외교 참상을 이제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교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가서 9끼 혼밥을 먹었던 사례, 우리나라 기자가 중국으로부터 폭행을 당해도 침묵으로 일관했던 과거의 그런 굴욕적 모습을 더 이상 우리는 재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라고 비유하고 대한민국을 작은 나라라고 표현했던 대한민국 대통령의 연설은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연설이 맞냐라는 화끈거림을 저는 느꼈습니다. 한일 관계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늘 반일만 외쳤지. 그럼 도대체 뭘 이루느냐? 성과가 뭐냐? 그냥 반일 외치고 왜 뭘 진전을 이루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문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이런 해프닝까지 만든 적이 있습니다. 2019년 11월 달인데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가 태국 방콕에서 열렸을 때 그 호텔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당시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그 호텔에서 잠시 만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회동은 사전에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통역도 일본어 통역이 아닌 영어 통역이 그 당시에 배석했습니다. 근접 촬영하는 전담 사진사도 없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휴대전화로 정상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언론을 통해서 공개해서 알렸습니다. 세상에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 만남에 대해서 문재인 청와대는 한일 정상 환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본 외무성에서 표현하기를 일한 정상의 대화 이렇게 표현했어. 환담, 대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우리 청와대는 11분이라고 발표했고 일본 외무성은 약 10분, 11분 동안 통역할 시간까지 다 빼면 그것도 영어로 통역했다고 한다는데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청와대에서는 그 내용이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 노력하자 이렇게 했다는데 뭔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에서는 발표하기를 일본의 원칙적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했다는 한 줄짜리 입장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 당시에 그 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전현희 제5정책조정위원장이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와의 10여 분간의 정상회의를 가진 점이 중요 성과로 보인다. 이거 정말 참 모습이 참 어찌 보니까 참 기가 막힌다 싶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계속 국정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한일 관계 정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방안도 없이 무작정 반대만 하겠다. 이제 더 이상 그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는 어떤 경우에도 정략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등, 야등 한결같이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는 하루 뭉쳐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정쟁의 도구가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행태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뭐 지난 정권의 얘기는 지난 정권 얘기고 우리 얘기는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이제 맡아져 있는 시점이니까 우리 얘기는 우리가 차분하게 짚어보고 평가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냥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것을 더 과장할 필요도 없고 때로는 냉정하게 쳐다보고 평가하고 우리가 이런 점이 부족했거나 아쉬웠다 하면 그걸 더 보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것이 국익을 위한 우리의 과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에 대해 앞장서고 계신 여기 계신 우리 토론자님들, 발주자님들 또 함께 하신 여러 전문가들께서 앞장서 주시면 우리 당에서 열심히 잘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글로벌 가시동맹의 일원으로 대한민국을 성격시키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더 세계 속의 이 주권 국가로서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대출 정책위 의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국민의힘의 브레인인 우리 박수영 의원님이 여의도 연구원장이라는 또 우리 당의 브레인을 또 맡고 계셔가지고 이중 브레인입니다. 오늘 좋은 토론회 한일 연쇄 정상회담을 주제로 한 토론회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토론회 자장을 맡아주신 신원식 국방위 간사님, 그리고 열띤 토론을 해주실 신범철 국방부 차관님,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님,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님, 이인배 통일교육원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외교 무대에서 국력에 걸맞는 대우와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히로시마 G7 정상회에서는 대한민국 정상이 G7 국가들의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도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식량, 기후변화 등 다양한 글로벌 의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또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자유진영의 중심축다운 면모를 보여줬고 G8 국가의 자격을 갖췄음을 입증해냈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이기도 한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의 의미는 그래서 더욱 각별합니다.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과 실시간 정보 공유, 경제 안보 협력 강화는 한미일 공조가 가속화되고 더욱 공건해지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켰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무너진 한미일 삼각공조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에 완벽하게 복원됐습니다. 홀대받던 외교에서 환대받는 외교로 바꿔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미 가치 동맹을 강화시키고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찰떡 삼각공조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외교 안보 지형이 급변하는 만큼 더욱 정교한 외교, 주도 면밀한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오늘 내놓으라 하는 외교 안보 전문가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주신 만큼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에 대해서 객관적 시각으로 평가해 주시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고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당 정책위는 오늘 전문가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 잘 새겨 듣고 외교 안보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세미나의 주체인 여의도연구원 박수영 원장님의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의도 연구원장입니다. 이제 외교 슈퍼위크가 끝이 났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의 행보는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방면에 있어서 비정상의 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움직여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취임 직후에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올 4월에 다시 한미 정상회담을 워싱턴에서 갖고 워싱턴 선언을 이끌어내는,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한EU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 외교의 정상화를 추진해 나가시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 외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친중 종북 굴욕 외교였다고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1년 만에 완벽하게 극복이 되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 가치동맹으로 다시 대한민국 위상을 국제사회에서 찾아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오늘 우리 세미나는 그동안 1년 동안의 성과를 정리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이 앞으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정상들 만나서 한 정상 간의 약속들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우리 정부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오늘 한번 점검해보고 새 출발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미나 참석해 주신 제일 바쁘신 우리 당의 최고 국방안보 전문가이신 신원식 의원님 감사드리고, 신범철 차관님, 유성호 이사장님, 신각수 대사님, 일본에는 제일 전문가이시죠. 그 다음에 이인배 원장님 모두 감사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언론에 의해서 밝혀졌지만은 과거사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소위 반일 브로커 하는 사람들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익이 아니라 본인들의 밥벌이, 본인들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외교를 망치고 있는 분들이 아닌가, 그 실체가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당과 정부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분들은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면 본인들의 밥벌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2의 윤미향 사태입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뿌리를 뽑아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외교가 정상화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토론회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요. 간략히 내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배현진 의원님 오셨습니다. 또 황보승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민수 대변인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임위가 있어서 왔다 가신 분들이 계신데요. 강대식 최고위원님, 이종배 의원님 왔다가 가셨습니다. 자, 그럼 토론회를 갖기 전에 먼저 기념 촬영 가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패널분들과 내외 기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들도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앞에 앉으시고, 네, 앉으시고 뒤에 서시고, 네. 세미나 패널 분들이 앞으로 앉으십시오. 네, 앞으로 앉으시고요. 예, 앞에 5분 앉으시고 의자 5개 맞습니까? 네, 예, 네. 장내 정리해 주십시오. 사진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장내 정리해 주십시오. 자, 하나, 둘, 셋 하면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오른손 들고 윤석열 정부 하면 화이팅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화이팅! 한 번 더 국민의힘 하면 화이팅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화이팅!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해 주세요. 2부 행사 위해서 장내 정리해 주세요. 네. 신원식 의원님 가운데 앉으시고 양옆에 이름표 있습니다. 네. 저기 배너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름표 놓으세요. 네. 명패 놓으세요. 네. 자, 장내 정리하겠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앞으로 앉으세요. 뒤쪽에 앉아 계신 분들 앞으로 앉으십시오. 네. 자, 오늘 참석해주신 패널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로 한국 최고의 전현직 외교안보 통일 북한 문제 전문가들을 모셨는데요. 먼저 좌장을 맡아주실 국방위 간사 신원식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국 최고의 군사국방 외교안보 전문가 신범철 국방부 차관님을 모셨습니다. 다음은 한국 최고의 북핵 북한 문제 전문가십니다.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다음은 한국 최고의 한일관계 일본 문제 전문가 전 외교부 차관 신각수 차관님 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최고의 통일 남북관계 전문가 통일교육원 이인배 원장님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회를 위해 마이크를 신원식 의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신원식 의원입니다. 아까 소개를 해주셨는데 한 가지 좀 추가할 것은 우리 신각수 대사님은 일본 전문가라는 표현이 조금 미흡할 정도로 국제정세나 외교에 전부 다 해박하시고 경험도 풍부하시고 특히 제가 신각수 대사를 모시고 한 전역에서 한 5년간 포럼 활동을 좀 했는데 신 대사님이 또 이스라엘 대사를 하셔서 국방 문제에 대해서도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좀 약간 추가적으로 첨언했습니다. 보통 이제 토론은 발제자분들이 발표를 하시고 토론하시고 일방적으로 이제 모든 걸 한꺼번에 하는데 오늘은 좀 토론을 좀 달리해서 좀 끊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론, 그다음에 강론, 과제 순으로 이렇게 하고요. 총론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1년의 외교안보 성과를 전반적으로 한 평가를 해보고 최근 연쇄 정상회담과 외교 슈퍼위거에 대한 평가 이걸 하고 강론은 이제 연쇄 정상회담의 어떤 성과, 과제, 평가 이런 것들을 하고요. 마지막 과제는 향후 윤석열 정부가 4년 남았는데 외교안보 과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1년간 외교안보 정상화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는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1년간의 어떤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먼저 신각수 대사님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이건가?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윤석열 정부가 1년 동안 상당히 오랜 작업 끝에 아마 최근에 그 슈퍼 외교 위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열매를 맺는 그러한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도 김기현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외교가 5년간 국제사회에서 완전 소외됐던 비정상의 시대였다면, 그것을 정상화하기 위한 1년간의 노력 끝에 상당 부분에 있어서 진전을 이룬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그리고 이번에 그런 성과를 거둔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전 정부 5년 기간 동안에 우리 외교가 사실 국제사회가 굉장히 격변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에 국한을 하면서 우리의 그 중요한 외교 자산인 한미동맹에 상당한 이 불협화음을 주었고, 또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갔고, 한중 관계는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완전 홀대를 받고, 북한은 제가 더 하지 않아도 잘 아실 정도로 완전히 북한 핵 문제는 우리 손을 거의 떠나다시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1년 동안 우리 외교의 축을 서에서 동으로, 그리고 북에서 남으로 옮기는 그런 일련의 작업을 했고, 그것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추가 발전되어야겠습니다만,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글로벌 중추국가, 즉 우리의 외교의 이 시야를 한반도에서 세계로,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역동적인 인도태평양으로 돌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일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할 만큼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악화된 상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외교상의 불이익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좀 인식이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그 한일 관계의 가장 핵심이었던 강제동원 문제에 관해서 결단을 내리고, 그 결단을 통해서 나머지 절반을 일본에게 맡기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조치를 했고, 그것이 결국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의 한미 관계에도 상당히 플러스 효과를 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덧붙여서 사실은 인도태평양 정책의 핵심은 제가 보기엔 미국이 다양한 오커스라든지 쿼드라든지 이런 걸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실효적이고 미국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저는 한미일 삼각협력체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미일 협력체제가 1년에 최근에 외교 행사들을 통해서 구체화되면서 한국에게는 글로벌 중추국가 인도태평양 정책을 추진하는 힘이 됐고, 미국에게는 미중 대립 경쟁 속에서 외교 자산을 얻는 그런 서로 상호간의 윈윈 효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채워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신각수 대사님의 종합적인 평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승옥 이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자리에서 토론을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지난 1년간은 우리 윤석열 정부가 국정 전반의 비정상을 정상화시켰지만, 특히 외교 안보 분야는 확실히 정리하고 정상화시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외교 안보가 너무 포퓰리즘, 국민의 인기에 영합하다 보니까 좌표를 잃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지지도를 떠나서 정말 국익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그 생각을 소신 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문제도 그렇고 한미 관계도 그렇고 먼저 우리가 선도적으로 주도해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그런 의미에서는 역대 어느 정부와 차별되는 중요한 업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최근에 아주 짧은 기간 안에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우리의 입장대로 단기간 내에 아주 효율적인 경상경유를 함으로 해서 향후 4년간 우리 정부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교 쪽은 조금 전에 신 대사님께서 말씀하셔서 국방 안보도 굉장히 잘했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힘을 기반으로 또 확고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안보 정책을 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북 문제만 하더라도 그동안은 너무 북한의 눈치를 보는 이런 정책이었다. 남북관계 개선만 되면 뭔가 평화가 이루어질 것 같은 이런 착각 속에서 사실상 우리는 북의 핵의 인질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건 우리 안보도 물론이고 우리 국민의 자존감을 굉장히 상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지난 정부에는 쉽게 입에도 꺼내지 못했던 비핵화를 북한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촉구하는 당당한 대북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비핵화를 하게 되면 미래가 보인다 하고는 담대한 구상을 제시함으로 해서 향후 남북 관계를 우리 주도로 끌고 갈 수 있는 새로운 터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1년간 대북 정책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유승옥 이사장님, 그 국방안보 분야 대북 정책 평가까지 잘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지난 1년간의 평가를 기초로 해서 올 3월부터 그러니까 한 2개월 정도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일본 그리고 G7이란 다자 외교 등 아주 바쁜 그야말로 외교 슈퍼위커를 정말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먼저 그 신범철 차관님 한 말씀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국방부 차관 신범철입니다. 먼저 이 회의를 개최해 주신 여의도 연구원 측과 또 좌장으로서 또 국방위 국회의원으로서 또 국민의힘 간사로서 국방정책이 잘 추진되어 있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 신원식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함께 토론에 참가해 주신 우리 신각수 대사님, 유성옥 이사장님은 저한테는 스승님 같은 분이시고요. 제가 두 선배님께 배워가면서 이렇게 전문성을 쌓아갔고, 우리 이 원장님은 동료로서 이렇게 같이 또 과거에 토론을 많이 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연쇄 정상회담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전반적인 흐름을 덧붙인 다음에 연쇄 정상회담을 말씀드릴게요. 앞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외교안보가 정상화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로 윤석열 정부 출범 과정에서 본다면은 우리의 주변국 관계는 모두가 악화되고 있었고, 또 우리가 국방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가 북한의 핵위협이 고도화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삼축 체계의 구축 속도라든가 한미동맹의 견고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의식에 기초를 두고 사실 윤석열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을 전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 차원에서는 우리가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하면서 1차적으로 주변국 관계를 갖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노력을 해왔고, 국방 차원에서는 제가 국방부 차관으로서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무엇보다도 강군 육성을 다시 해야 된다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더군다나 변화하는 첨단 과학기술의 변화 동향을 파악하고 그것을 우리 군에 접목시킴으로써 우리 군의 역량을 한 차원 더
높여나가겠다 해서 AI 과학기술 강군을 모토로 해서 지난 1년간 정말 다시금 우리 군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도 1년이 어떻게 간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은 뭐 K-팝도 좋아하고 드라마도 좋아했는데 1년 동안 본 드라마도 없고 요즘 K-팝이 어떤 노래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일만 해왔던 것 같아요. 뭐 국방부에서 평일날은 먹고 자고 하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러면서 앞서 여러분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우리 군이 조금 더 강해지는 모습, 그리고 우리 외교가 조금 더 정상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적지 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금 제가 저한테 주어진 질문은 1년의 연쇄 정상회담을 한번 총평해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러한 정상회담이라는 거는요,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기획을 합니다. 그 기획에 있어서 우리가 외교정책의 방향성이라든가 가치를 담고 있는 거죠. 제가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 주변국 관계가 악화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한미 관계라든가 한일 관계 저희가 복원시키고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 작년에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해서 짧게 정상회담을 갖고 여러 노력을 했는데, 올해는 2년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시간을 두고 기획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한미 정상회담 국빈 방문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한일 관계도 복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또 다자회의 같은 것은 뭐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주어져서 우리에게 그 일자가 통보되는 그런 뭐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그런 다자 정상회담을 참여할 때 그 전후로 해서 우리가 어떠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가 하는 일련의 구상의 결과로서 연쇄 정상회담이 있었다. 한일 관계는 한 번에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용기를 내서 먼저 일본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꽃을 피웠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기시다 총리가 다시 방한을 하고 이번에 G7 정상회담에 우리가 옵저버 국가지만 참가를 하면서 드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저희가 국제사회에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회의에 참석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회의장을 가로지르는 모습 보셨죠?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게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렇게 한미동맹 강화나 한일관계 복원,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글로벌 외교를 강화하면서 그러한 성과들이 나타난 결과라고 봅니다. 뭐 그 안에 성과적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조금만 간단히 드릴게요.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빈 방문을 통해서 강화된 한미동맹의 모습을 시연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미국 국민에게 정말 동맹이 강화되었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그 국빈 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가 이게 뭐 누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석한 미국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정부 인사들이 트위터라든가 이런 것으로 자연스럽게 확산시킬 정도로 그렇게 분위기가 좋았다는 점, 그것이 또 미국 국민들에게 높이 반영된 점, 또한 이러한 결과로서 대한민국에서도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것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에 반영된다는 점이 일단 강화된 신뢰관계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컨텐츠에 있어서는 사실은 뭐 경제외교 측면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국방을 담당하는 차원에서는 워싱턴 선언에서 나타난 확장억제 협의체, 저희가 사실은 확장억제를 논의하면서 이러한 협의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간 지난 20년간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꽃을 피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일 관계 개선은 저는 긴 프로세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하루아침에 단칸에 풀어나갈 이슈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용기를 내셨고, 그래서 그 결과로 단초가 마련됐고, 서로 앞으로 풀어가야 될 과제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정말 한국과 일본이 협력을 하면 양국 모두에게 국익 차원에서 이익이 돌아온다 하는 점을 앞으로 보여줘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 G7이라든가 인도 태평양 전략 이런 것도 저는 대통령께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법치주의인데 국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rule based international order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목소리를 내니까 특히 이번 G7과 같이 자유진영의 리더들이 모인 국제협의체에서 대한민국의 그러한 변화된 외교적인 입장에 대해서 상당히 환영을 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위상이 높아지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앞으로 토론을 진행하면서 각각의 이슈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또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저는 연쇄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범철 차관님 아주 좋은 말씀 잘해 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인배 원장님 또 연쇄 정상회담 평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실은 윤석열 정부 1년 동안의 성과 중에 가장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빛나는 성과가 외교안보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그 성과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 토론문에도 제가 썼지만 과연 1년을 어떻게 정리할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평화 결정권의 회복, 한반도 평화 구축 전략의 시작이라고 해봤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제 이야기를 안 할 텐데 오늘 한 번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의 시간을 돌아볼 필요 더 이상은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로부터 지금 여기에 왔는가 한 번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평화 결정권의 상실의 시대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한반도에서 우리의 힘으로 평화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평화를 구축할 능력을 상실한 시대였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외교안보 7대 비정상 상황이라고 해서 7가지 더 많던데요.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잘 기억나실 겁니다. 미상의 발사체라고 불렀던 그 시간들, 예, 탈북자 어선 어부들이 그냥 그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재갈 물려서 북으로 북송됐던 사건들, 또 최근에 용기를 내서 다시금 복원됐지만 과거사 문제가 경제 화이트 리스트라는 경제 문제로 비화되고 그 경제 문제가 비화되어서 지소미아 파기로 이어지는 안보 문제까지로 비화되었던 그런 일본과의 관계의 파탄까지 참으로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조각조각으로 보이지만 그런 것들이 축적됨으로 인해서 한반도에서는 더 이상 북한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 결정권을 상실해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1년 동안 우리 신 차관님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셨던 여러 가지 시간들, 이 시간들은 바로 평화 결정권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한미 정상회담에 하는 코어, 가장 내성이죠. 3대 축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가장 내성에 있는 한미 정상회담, 한미 동맹을 강화시켜내고 핵동맹까지 발전시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다. 그 위에 또 중간성은 북한의 인권을 연대를 통해 가지고 국제사회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고민을 다시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의 국제 연대를 강화시켰다. 세 번째 성은 바로 민주주의라는 가치 연대를 통해서 민주주의 정상회담, G7 회담을 통해서 국제 연대를 이루어냈다. 이 3대 성들을 구축해 내므로 인해서 이제는 한반도에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반도의 평화 결정권이 회복이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간명하게 그리고 포함된 내용 다 이렇게 빠짐없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1년 평가하면 통권 외교, 주도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통권 외교 하느라고 하시니까 보수 정부만 아니라 중도층은 물론이거니와 좀 리스크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2개월쯤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리스크는 미니마이즈 되고 리턴은 맥시마이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될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한마디로 통큰 외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우리 총평을 잘들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강론에 들어서가서 우선 신범철 차관님 그 한미 정상회담의 백미인 워싱턴 선언이 아주 백미였는데요. 그 의미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대통령실에서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떤 것을 대표적인 성과로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발표되는 것이 필요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과정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한 문제 하나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북한의 핵위협이 고도화되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작년 올해 걸쳐서 북한이 수십 차례 이상의 여러 가지 도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의 협의체를 갖다가 보다 확고히 해야겠다 하는 인식을 했습니다. 그간 한미 간의 확장 억제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 놓은 EDSG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라고 그래서 외교, 국방, 차관 간의 대화체가 가장 고위급 정례 협의체였어요. 그나마 그것도 문재인 정부 기간에는 제대로 개최되지 않았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EDSCG를 작년 9월에 제가 국방 차관으로서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곤 왔지만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것이 보다 미국의 확장 억제가 어떻게 군사적으로 작동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논의하는 그런 틀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외교 국방 차관급의 회의다 보니까 상당 부분 확장 억제에 있어서 진전은 있었지만 논의 자체가 정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담겨 있고,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미국의 확장 억제의 실질적 운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부 내용까지 들어가기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과거부터 이 확장 억제를 논의하면서 최고 수준의 협력이라고 생각했던 유럽의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 핵 기획 그룹 수준으로 우리도 한미동맹 차원에서 만들자 하는 생각이 있었고, 그것을 갖다가 국가안보실에서 조심스럽게 미측과 협의를 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것을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고 추진했고, 사실은 그 과정에서 과연 미국의 태도가 어떻게 나올지도 걱정을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윤석열 정부의 동맹 정책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누클리어 컨설테이티브 그룹, 그러니까 핵 협의 그룹을 만들게 된 거죠. NCG라고 하는데, 이 NCG를 만드는데 이것을 과연 어떠한 형태로 발표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구두로 말씀을 하신다면 그 위상은 약간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회담 공동 성명과도 따로 분리해서 별도의 한미 정상 간의 성명으로 발표하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발표 수준도 최고 수준으로 하자. 그것을 통해서 미국이 정말 강화된 확장 억제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그런 모습을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보여주자 하는 노력이 결과를 맺어서 워싱턴 선언이 나왔고, 워싱턴 선언의 핵심은 NCG, 그러니까 확장 억제를 갖다가 협의하는 정말 한미 간의 양자 기구를 만드는 것이고, 일각에서는 뭐 NCG와 NPG를 많이 비교들 하세요. 그런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우리가 정책적으로 유럽 나토에는 전술핵이 재배치가 됐는데, 지금 한반도 상황에서 전술핵을 가져올 경우 자칫하면 북한의 핵군축 협상 그러한 전략에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는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수준의 협력은 다 하겠다 하는 것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협의체 자체는 차관복급에서 운영이 되지만, 유럽의 NPG 같은 경우는 장갑금 회의체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SCM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례 장관 협의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NCG에서 토의한 내용을 장관급 협의체 SCM에 보고하면 되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메커니즘을 활용하면서 정말로 저희가 미국에서 확장 억제라는 이야기가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었고, 우리가 이 확장 억제 협력을 갖다가 계속해서 강화하는 노력, 우리 신원식 의원님께서도 국방부 정책 기획관을 하시면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 해오셨고, 그러한 노력에서 최종 단계라고 생각했던 그런 NCG를 이번에 만들어내고, 이제 앞으로 이 NCG를 운영하면서 정말로 군사적인 부분에서 정보 공유라든가 공동 기획이라든가 공동 연습, 테이블탑 엑서사이즈가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보다 구체화하면서 미국의 확장 억제, 그 중에서도 해구산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신뢰를, 사실은 이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국민께 공개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 대부분이 다 군사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적어도 군사 당국 간에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을 통해서 확장 억제가 한층 더 강화되었다는 점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예, 차관님 아주 상세한 말씀 잘 들었고요. 워싱턴 선언에 관련돼서 저도 방송에 나가보고 하면 특히 야권에서 하는 질문이 SSBN이 오는데 12,000km 사거리인데 굳이 올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지금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억제라고 하는 것이 만일 우리한테 도발을 했을 때 우리가 확실히 응징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그럴 능력, 그 의지와 능력을 상대방이 믿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거 의지거든요. 유역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해줄 수 있겠는가?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한국만 양자로 해서 전 세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중국한테 패권을 내주고 3.6국가로 가겠다고 전략적 결심을 하지 않는 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턱이 없죠. 그러니까 미국의 의지라는 것이 북한한테 각인됐기 때문에 이게 큰 의미다. 이게 대해서 조금 본질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이 없는데 첨언했습니다. 다음 우리 유승옥 이사장님, 하여튼 신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워싱턴 선언으로 북핵 억제력은 획기적으로 강화됐는데요. 이것만 가지고 되겠느냐? 북한 또 비핵화는 안 하는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또 의문을 가진 국민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우리가 워싱턴 선언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확보를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국가 간의 관계, 동맹 간의 관계도 순서가 있고 또 합의를 지금 했는데 이 합의를 잘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도 안 될 경우에 다른 걸 생각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이제 워싱턴 선언의 의미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한 3축 동맹이다. 기존의 재래식 동맹, 53년도 한미 동맹이 구축이 됐는데 70년 만에 이제는 세계 정세가 핵과 사이버로 바뀌어버렸다. 특히 작년에 북한이 행정책 법령화를 통해서 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자동적으로 선제 공격하겠다는 걸 명시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별로 위기의식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와 전혀 다른 핵 지형이 전개됐죠. 북한이 애매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남한을 선제 핵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응이 너무나 미비했다. 미국의 해구산 너무 막연하지 않느냐. 아까 우리 신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국 힘센 건 아는데 과연 워싱턴과 뉴욕을 희생을 하고 평양을 공개할 수 있을까? 서울 방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과연 그게 억지가 가능하냐? 근데 워싱턴 선언은 이번에 그것을 말끔하게 해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으로 볼 때는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워싱턴 선언은 70년 동안 바뀐 한반도 안보 지형에 맞게 재래식 핵 사이버를 통한 새로운 한미 동맹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런 한미동맹이 힘이 있고 그 힘을 북한을 향해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핵협의 교류라든가 그 다음에 전략핵 잠수함의 한반도 전개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심리전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이번에 한미 워싱턴 선언을 좀 심리전 측면에서 좀 분석하고 싶습니다. 북한의 핵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제로 핵을 고도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이의 열린 언론 환경을 이용을 해서 북한의 핵 능력을 과장되게 알립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핵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북한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자는 게 김정은의 중요한 아주 핵 전략입니다. 최근에도 김정은이가 남조선과 적들에게 공포심을 불어넣어서 이 한미일 군사협력이라는 게 결코 오히려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해서 더 이상 진전이 못되게 하는 심리전을 펴왔습니다. 우리가 스톡홀름 신드롬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인질이 오히려 범죄자한테 동정심을 보이는, 왜 북한에 그렇게 세게 하느냐, 이러다 전쟁 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좀 달래봐라 하는 게 특히 지난 정부에는 너무 심하게 나타났고, 그 결과 북한이 우리에 대한 핵 선제 공격을 법제화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만약에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정권 종말을 가져올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지 않은 발언입니다. 북한은 굉장히 위축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우리도 이와 같이 북한의 심리전에 대응하는 대북 심리전을 통해서 북한의 핵 실력을 무력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워싱턴 선언이 이제 남북관계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저는 남북관계 쪽 대북 문제를 오래 했기 때문에 좀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자, 지난 정부 때 북한은 핵 그림자 효과를 이용해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민들을 핵 인질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소위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분하에 종전선언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이 하자는 대로 다 했죠. 김정은이 비핵화할 것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퍼날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합의를 했죠. 근데 지금 남은 거라고는 북한의 가시적 핵 협박, 실체적인 핵 전력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북한의 대남 핵 공격을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런 점에서는 향후 우리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는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워싱턴 선언의 의미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에 우리 신각수 대사님,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 그리고 향후 전망, 이런 중이죠. 그 다음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이후에도 해주시고요. 예. 그 한일 관계 좀 말씀드리기 전에 마침 그 워싱턴 선언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우리 신차관께서 말씀하신 게 저는 뭐 거의 다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과연 이번 워싱턴 선언에 의해서 얻게 된 핵 협의 그룹을 통해서 북한의 고도화된 핵 위협에 대한 실효적인 억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억지의 기본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능력, 그리고 소통, 그리고 신뢰도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 NCG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확장 억지의 신뢰도를 제거하는 그런 면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그 capability, 즉 능력의 면에서 과연
얼마만한 진전이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채워나가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우리 정부가 이번 그 70주년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가장 역점을 뒀던 게 북한 핵에 대한 대응이었고, 거기에서 목표를 지금 결과물로 얻은 NCG에 정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100% 목표를 달성했지만, 실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북한의 고도화된 핵위협에 대한 실효적 억지라는 측면에서는 아직도 채워야 할 부분이 있고, 그런 점에서 볼 땐 케이퍼빌리티 면에서 다양한 지금 옵션들이 우리 사회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우리의 잠재 핵 능력 배양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핵무장 뭐 이런 선택지까지 나옵니다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 가운데 하나는 잠재 핵 능력 배양과 전술핵 재배치일 겁니다. 다만 지금 아까 우리 신창원께서 얘기했듯이 그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고 미국을 설득하는 그러한 이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좀 우리가 확실하게 앞으로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지 되고, 또 그리고 NCG가 만들어졌지만 NCG의 그 세부 내용은 우리가 이제 주도권을 갖고 하지 않으면 어렵게 얻은 NCG라는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거를 잘 우리 뭐 신차관님이 하고 계시겠지만 그것을 확실히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일 관계 말씀드리면은, 한일 관계는 윤 대통령이 저는 우리 외교의 큰 전략상의 이익을 위해서 한일 교섭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전술상의 이익을 유보하고 그 전략적인 결단을 내려서 강제동원 해법을 제시한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제동원 해법은 이 출발점을 우리가 잘 생각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출발점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강제동원 문제의 기본은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이 그동안 한국 정부가 유지해왔던 1965년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해결됐다는 입장과 상치되면서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가 싸워야 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거를 회피해서 다 미루기만 하고 아무런 준비도 안 했다가 2019년에 이 아베 정부에서 아주 우리한테는 굉장히 굴욕적인, 우리 산업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 3개 소재에 대해서 이 무역 통관 절차를 강화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그런 조치를 했었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그전에는 대한민국이 일본에 대해서 과거세 문제에 관해서는 항상 위에서 어퍼핸드를 쥐고 문제를 다뤘습니다만, 이 강제동원 문제 그리고 그 이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는 우리가 규범을 이겼다, 약속을 어겼다, 국제법을 어겼다라는 그런 일본의 주장이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빌미를 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윤 대통령이 이제 그러한 전략적 결단을 했고, 저는 그 결단이 주요해서 지금 빠른 템포로 한일 관계가 회복, 개선의 궤도에 진입을 했습니다. 물론 이 절반의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절반을 채우는 문제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번 기시다 총리가 5월 초에 방한했을 때 크게 저는 세 가지 아주 의미 있는 조치를 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아팠다라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그 고통, 슬픔, 이런 걸 위로하는 발언을 자기 결단에 의해서 한 겁니다. 일본의 지금 정치 지형들을 보면 그 불가능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걸 기시다 총리가 했고 그거는 윤 대통령의 결단에 대한 일종의 보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히로시마 G7 정상회담에서 히로시마 평화회담에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공동 참패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잘 그걸 평가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요하냐면 그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의 상당수는 강제동원 피해자입니다. 그 피해자들을 한일 양국 정상에 가서 그렇게 참배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한일 간의 현안인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그동안은 일체 한국 정부가 양자 협의를 하자고 해도 그렇게 소극적이었고 그랬는데 시찰단을 받아들여서 지금 방문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상당한 기시다 정부의 한국 정부 이니셔티브에 대한 어떤 호응이라고 보고요. 이러한 일련의 그 한일 간의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정신 이것이 상당히 앞으로도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 우리 신차관 말씀대로 이 강제동원 문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왜 그러냐면 약 1,080여 명의 그 피해자들이 우리 1심, 2심, 3심 법원에서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해결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또 일본 정부의 좀 화답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본 정부가 좀 이 작용을 한다면 이 일본 기업들이 뭔가 좀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부분을 좀 보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신 대사님 아주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고개를 잘 들었습니다. 그 워싱턴 선언에 관련돼서 말씀하신 것 중은 아무래도 국방부에 관련된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신범철 차관이 예, 제가 약간 다음으로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신각수 차관님, 신각수 대사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억제 기본은 능력, 소통, 신뢰도인데 소통과 신뢰도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평가해 주시면서도 능력 부분은 채워나가야 된다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요. 사실 이제 능력을 말씀하시면서 전술핵 배치나 잠재적 핵 능력 배양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런 문제를 갖다가 고민을 안 한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한반도 정세라든가 우리가 앞으로 갖춰야 될 대비 태세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우리가 선택을 아직 하지 않은 거고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일 뿐이고 지금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에 기반을 해서 우리가 확장 억제를 갖다가 고도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 옵션을 우리가 이것은 선택하지 않고 대신에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강조를 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첨단 기술을 활용한 강력한 무기를 개발해라. 이런 지시를 하셔서 우리가 첨단 무기를 갖다가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진전이 있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나름대로 이게 보안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하는 거지 저희가 이 분야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면서 상당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술핵 재배치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이 능력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다 하시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오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능력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확장 억제라는 것은 미국의 억제력을 우리가 제공받는 부분이 한 파트고 동시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첨단 재래식 전력 그리고 강력한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거기에 적지 않은 성과가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추가적인 이야기들은 나중에 질문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인배 원장님. 지금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정말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는 국민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안보의 세계는 역설의 세계라고 합니다. 왜 역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이 공격도 많이 받긴 하는데 전쟁하자는 거냐라고 할 때 우리가 늘 어려운 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늘 사실은 안보의 세계는 역설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하려고 그러면 그야말로 전쟁의 각오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앞서 유성 원장님도 이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바이든이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가져올 거다라고 미국 대통령 입에서 나옴으로 인해서 한미 간에 그 이야기를 같이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우리의 평화의 능력이 그만큼 제고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통일부에 있는 사람이고 저희 통일부에서는 또 지금 가장 중요시 다루고 있는 이슈가 북한 인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북한 인권 이야기가 그냥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 인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북한 핵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레버리지가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위를 또 헬싱키 프로세스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또 학위를 했어. 그렇지. 유심히 그 논리들을 아직도 이렇게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는데요. 헬싱키 프로세스가 진행되다가 중간에 그 리뷰 회의를 하다가 핵 군축 협상들이 다 결렬이 되게 됩니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몇 년간 끌고 서로 간에 비방만 미국과 소련 간에 동서간에 비방만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물고 같은 일이 무슨 일이냐면 바로 인권 바스켓 3에 있었던 인권 문제가 그 동유럽 국가들에게서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폴란드의 바르샤 바이엔사 같은 사람들이 노동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노동운동을 벌이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아니 우리 소련 너네들도 그렇고 폴란드는 우리도 그렇고 정상이 다 서명해서 인권을 보호하자라고 정상이 35개국이 선언했지 않냐라고 이야기가 본물처럼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 인권이 동구권에다가 써지게 되고 미국에서의 카터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 그 대사를 거기에다 헬싱키에다가 파견하게 돼서 압박을 인권에 대해서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권에서 압박하기 시작하니까는 러시아와 소련과 여러 동유럽 국가들이 움찔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인권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체제가 취약하기 때문에 어려워졌습니다. 그것을 풀기 위한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CBM을 하게 됩니다. 신뢰 구축 조치에 대한 협상들이 빠르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톡홀름 협상이 벌어지게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신뢰 구축 조치에 가장 정교하게 이루어졌던 모든 조치들이 그때 마련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인권 문제가 그냥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 인도적인 지원이라는 우리가 목말은 꼭 해야 될 우리 과제이기도 합니다만 이를 통해서 우리는 북한에 가지고 있는 핵에 대한 북한의 안보적 위협에 대해서도 새로운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핵을 어떻게 민주국가도 아닌데 인권 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2013년에 UN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에서 조사 문건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른바 COI 보고서라는 겁니다. 거기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범위한 지속적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 탄압 사례는 최고 지도자의 묵인과 승인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펜딕스 끝머리에 부록으로 쓰여 있고 이것을 김정은에게 위원회에서는 서신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이렇다고 우리는 조사를 했는데 당신 생각은 뭐냐? 물론 북한 김정은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았죠. 그때부터 북한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내정 간섭이다라고 유엔에서 이야기하다가 2013년 이후부터 북한에서 이제 유엔에서 인권 문제가 나오게 되면 유엔 대사가 밖으로 튀어나가거나 난리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최고 존엄을 건들기 시작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저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이 북한 인권의 새로운 담론의 성격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공개적으로 북한 인권을 관해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우선은 우리가 북한 인권, 북한 주민들의 삶을 보다 잘 가꾸어 드리기 위한 우리의 열망도 있지만 또 큰 전략으로 보면은 지금 교착되고 있는 남북한 간의 안보 위협, 안보의
여기에서도 새로운 물꼬를 트기 위한 전략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미국 우리 한미 정상 간의 협의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늘 나왔는데 잘 주목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반도체, 사이버 아시죠? 근데 우주에 관한 협력을 같이 한다라고 늘 나와 있어요. 계속 나와요. 사실은 우주 협력 부분을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고 주목을 안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있어서 미국 한미 간의 우주 협력은 우리에게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안보 분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협력의 핵심이 될 거다. 6G로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지상에 있는 지상파 송수신기 가지고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5G도 지금 그 주파수가 짧기 때문에 엄청 많은 인프라가 필요한데 6G로 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지상에 있는 그 송수신기를 가지고는 운용이 어려워집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위성입니다. 위성을 통해서 벌써 스타링크 같은 앨런 머스크는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주에서 이 지상으로 쏘오는 네트워킹이 벌어지게 됩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은 안보 경쟁으로 보이지만 미래 경쟁으로 보면은 디지털 패권 경쟁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누가 장악하는가가 미국과 중국 간에 아마 미래에 가장 중요한 싸움이 될 텐데 그 핵심 전장이 바로 우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미국과 한국 간의 협력을 긴밀히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매우 중요한 미래적인 경제적인 안보적인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것도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향후 과제 네 분께 여쭈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을 한 두세 개 받고, 여기 또 발제자들 말씀하신 분들 의견 듣고 마무리 말씀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향후 과제 중에서 북한이 이제, 요새 상대적으로 좀 조용하더라고요.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비난을 하더니 그래서 북한이 요즘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무슨 짓을 할지 우리 유성옥 이사님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예측은 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이라는 사회가 폐쇄 체제이기도 하지만 김정은이 아주 변칙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연례명식을 하고 전혀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힘들다고 보는데요. 제가 북한을 그동안 쭉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느낀 거는 북한은 어떻게 보면은 조폭 집단하고 비슷하다. 힘센 놈한테는 꼼짝 못 하는데 비굴한 자에게는 아주 강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일반적인 외교는 그냥 젠틀맨이지 않습니까? 약자를 보호하고. 근데 북한은 그러지 않습니다. 너무 우리 민족끼리 민족 공조의 감상주의에 빠져가지고 너무 북한을 순한 양처럼 보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워싱턴에서는 북한의 반발 의외로 지금 좀 잠잠한 편입니다. 중국보다도 반응이 약하고 우리 종북 단체들보다도 반응이 약할 거라고 보는데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일단은 이게 뭐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저는 당혹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워싱턴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다 예측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럼 원래는 시나리오에 따라 대책을 세웁니다. 근데 북한이라는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김정은이 해온 핵 고도화 정책, 대남 압박 정책, 장군님 최고입니다.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위협하고 협박을 하면은 지난 정부처럼 꼼짝 못하고 기어들어올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근데 워싱턴 선언을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은 우리 정권도 붕괴될 수 있구나 하는 굉장한 당혹감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리는데 김정은은 적들에 대한 위협과 공포를 심어줄수록 아마도 군사적 대응이라든가 강경체를 못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던 거거든요. 전혀 다른 모습이 나왔습니다. 즉 뭐냐?
과거에는 먹혀들었던 방식이 정치인 같지 않는 대통령에 의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살아온 철학과도 같죠. 북한이든 중국이든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북한이 과거 정권에 했던 방식이 먹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은 굉장히 당혹해하고 있다. 저는 아마 내부적으로 아주 치열한 지금 토론을 벌이고 있을 건데요.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과거처럼 더 세게 합시다. 핵실험도 하고 더한 것도 합시다라는 흐름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러다가는 우리 국력 다 소진됩니다. 우리가 10발 쏘고 남측이 10발 쏘면 우리는 결국은 더 이상 쏠 게 없어집니다라는 현실주의 파견에 논란이 있을 거라 보고 김정은도 아마 지금 잠을 못 잘 것이다. 한 21일 정도 잠행하다가 나타났는데 얼굴이 퉁퉁 부어 있습니다.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면증이 있는데 김정은의 불면은 더욱더 길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향후에 북한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워싱턴 선언의 주된 목표가 사실은 주적인 북한입니다. 북한 때문에 결국은 NCC도 나오고 그다음에 전략 핵 잠수함을 상주 배치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저는 북한의 태도를 몇 가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신무기 고도화 행보를 계속할 것이다. 근데 사실 대세 내놓기에 사실이 없어요. 그렇지만 김정은이 당 8차 대회에서 공언한 대로 전략무기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시험 발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7월 27일 자기들이 말한 전성절 계기로 군사위성을 발사할 것이다라고 지금 북한이 스스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날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열병식이라는 동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핵 미사일 실험을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최적일석이죠. 굶고 있는데 김정은 한 게 뭐였냐? 김정은은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인민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틀을 말해주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체제 결석을 위해서 이런 군사적인 시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대남, 대미를 압박을 해서 요구 수준을 낮추고 결국은 비둘기파가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대남 공포 심리전을 더 강화할 것이다 봅니다. 최근에 2차례 정도 일련의 특이한 상황이 있었는데 히로시마 원폭 상황과 똑같은 공중 기폭 장치를 통해서 버섯 모양의 핵무기가 폭발하는 장면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은부대가 도착할 미 정은부대가 도착할 주요 항구를 겨냥한 소위 수중 잠수 무기에 의해서 해일을 일으키는 그런 시험을 함으로 해서 극도의 공포심을 일으키는 심리전을 했는데 계속할 것이라 봅니다. 자, 그럼 7차 핵실험입니다. 가장 큰 관심인데요. 7차 핵실험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까지 6차 핵실험을 했거든요. 과거에는 북한이 그렇습니다. 핵실험? 해보니까 별 달라질 게 없던데?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엔 좀 다르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7차 핵심을 하게 되면은 워싱턴 선언이 정말 구체화되고 북한 체제 생존을 위협하는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여러 정보 채널을 통해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중국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 너네들 그렇게 지금까지 핵 고도화해서 동북아 긴장을 고조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굉장히 불편한 핵 협의 그룹이라든가 한미 간 또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이 한 번도 근해에 출연하고 기항을 한다는 이런 상황이 왔다. 그렇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중국이 북한에게 핵실험을 자제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북한은 자력 경쟁하지만 결국은 중국의 도움이 없이는 체제 유지가 힘듭니다. 가령 중국이 지금 안보리에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안보리 제재가 다시 가동이 되면 북한이 설 데가 없을 거라 보고요. 그래서 저는 7차 핵실험은 좀 자제를 하는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차량이라든가 인원을 노출시켜서 핵실험 준비하는 것처럼 해서 지속적으로 미국과 한국 또 서방 세계를 압박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는 북한이 직접 도발은 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대신에 행위 주체가 드러나지 않는 도발을 해서 보복은 피하면서 최대의 대한민국에 대한 타격 가하는 여러 형태들, 우리 지금 사이버상에 있어서의 여러 해킹이라든가 파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안전망이 작동이 안 되게 해서 누군가가 한 것 같은데 중국인지 러시아인지 북한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도발을 하지 않겠나 싶고요. 특히 이제 지금 저는 이제 아까도 이제 사이버 동맹을 특히 강조한 이유는 사실은 북한은 1990년부터 사이버로 사실 전쟁을 바꿨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늦었죠. 지금 그것을 당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북한이 경제가 어렵고 제재가 가가지고 지금 이른바 3중건데 어떻게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그 돈이 어디서 나왔지? 했는데 결국은 가상화폐를 설치했거든요. 연간 심지어 한 2조 원 정도로 절취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이버를 통해서 북한의 가상화폐 절취를 막지 않으면 북한의 핵 고도화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안보리 제재도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데 모든 전력이 집중돼야 된다. 근데 아다시피 창과 방패입니다. 북한은 더 정밀한 기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가상화폐 절취를 할 겁니다. 북한에는 천재들이 미림대학 같은 육성이 돼가지고 정찰총국이라든가 각 분야의 공작원으로 활동을 하고 특히 사이버 공작원으로 활동하는데요. 북한이나 대한민국이나 머리 수준은 비슷하거든요. 우리 머리 좋은 사람은 전부 다 기업에 가거든요. 돈 많이 주니까요. 심지어 해외에 나가는데 북한은 당에서 선발해가지고 전부 머리 좋은 사람이 사이버 해킹 쪽에 있습니다. 그 인력이 1000명, 2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쪽으로 북한이 사이버에 대한 공격, 사이버에 대한 가상 탈취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럼 직접 도발은 안 할 것인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은 변칙을 좋아합니다. 직접 도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 주민 두 가족이 NLL을 넘어서 탈북을 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소식이 북한 내에도 들어갈 겁니다. 과거와는 달리 돌려보내지 않는 정부,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끌어안는 정부라는 걸 북한 주민도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탈이 굉장히 과시화될 거예요. 근데 북한은 그 어부, 당신들 납치했다. NLL상에서. 그걸 비밀로 NLL을 침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군사복력산에서도 총격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이 앞으로 북한의 향후 태도로 보고요. 대책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기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호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많은 열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뭐 주 대응이 군에 관련된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신범철 차관님께 대응 위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북한의 위협을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핵 위협이지만 그거 못지않게 사이버 위협이라든가 비전통 위협을 북한이 가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방 차원에서는 전면적 대비 태세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핵 위협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확장 억제 노력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고 미국과 연합군사훈련을 갖다가 복원하고 강화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독자적인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삼축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투자를 더 강화하고 보다 조기에 강력한 삼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감시 정찰 능력 그리고 미사일 방어 능력 그리고 우리가 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있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전략사령부와 드론
사령부를 새롭게 출범시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사이버 사령부를 출범시켜서 계속해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한미 간의 사이버 협력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대비태세 강화를 통해서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북한이 어떠한 도발을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영토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은 한치도 빈틈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이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논점을 바꿔서 우리 신각수 대사님께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4년 남았는데 1년 동안 외교안보를 정상화시키고 한 단계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바탕은 마련했는데 앞으로 4년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은 고견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그 한미일, 그러니까 이제 한미 동맹, 한일 관계 정상화, 그다음에 한미일 협력 체제 복원, 이 3박자를 통해서 우리 외교의 축을 옮기는 작업이 이제 상당히 성과를 거뒀다고 대체로 이제 총평이 같았습니다만 그 반면에 이제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라고 봅니다. 결국 중국과의 관계는 러시아와의 관계는 또 우리가 너무 이제 주변국에만 이 관심을 쏟다 보니까 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또 다른 축들인 국가들과 유럽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데에 좀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는데 우선 중국 러시아 관계는 저는 어차피 우리가 지난 5년 동안에 대비되는 1년간의 이 전환을 한 거거든요. 외교 정책의 전환을 한 거기 때문에 일부 비용은 불가피할 것이고 그 비용은 우리가 당연히 부담을 해야 하는, 물론 그걸 최소화하는 노력은 해야겠습니다만 그러한 결연한 의지가 없으면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전부 하여튼 대체적인 성향은 약한데 강하고 강한데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하게 대응을 하고 결연한 의지로 행동을 했을 때 오히려 비용은 최소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정부가 저는 국민과 좀 더 소통을 강화해서 국민들에게 이러한 외교 정책의 전환이 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작용은 우리 정부가 이런 식으로 대처해서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다양한 레벨에서 좀 국민들에게 이해 또 설득 이런 노력을 좀 해야지 않나. 아무래도 여의도 연구소에서 그걸 많이 하셔서 우리 박 원장님 더욱 바빠지시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러한 게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이 외교에 있어서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수사, 레토릭이 굉장히 의미를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일 이런 축의 변환이 이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는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상호 존중에 입각한 협력을 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계속 발신이 될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불필요한 중국을 자극하는 그러한 것들은 좀 우리가 가끔 있는 현상인데, 그거는 피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실사구시 입장에서, 한중 관계를 관리하는 이니셔티브도 우리가 잡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좀 더 우리 외교가 이제는 GPS를 제대로 작동하려면 G8에 걸맞은
창의력, 이니셔티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지금까지 우리 외교는 아무래도 중견 국가로서의 그 소극적인 리액티브 모드였거든요. 반응적인 외교를 했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끌고 가는, 그러니까 예컨대 뭐 인도태평양 전략을 작년에 발표했습니다만 그 살을 채우는 행위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했을 때 다양한 형태의 소다자 네트워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됐을 때 우리의 소위 전략적인 공간이 생겨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주변국들을 움직이는 외교 레버리지 지렛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4년 동안 열심히 해야 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우리 사회에서 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외교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외교 예산이 정부 예산의 0.48%입니다. 보통 선진국은요 1% 다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만큼 부족한지를 알 수 있겠고 그 0.48%의 절반은 국제기구 분담금과 ODA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실제 외교를 하는 행위는 0.24%입니다. 그 재정을 가지고 외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서 그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어떤 논의와 뒷받침이 좀 필요하고 외교 인력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대개 한 주요 우리와 대비되는 선진국의 절반 내지 3분의 1 수준입니다. 외교 인력 수준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외교 인프라를 채우는 것도 좀 향후 윤석열 정부에서 전에 있던 정부들보다는 훨씬 더 과감하게 조치를 취하고, 물론 이제 현재 외교부에서의 그 자체 노력을, 자구 노력도 해야겠죠. 그렇지만은 워낙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우리 사회에서 좀 챙겨주는 것이 이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GPS 내지는 G8이나 G10에 진입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사님 감사합니다. 특히 외교 인프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많은데 상당히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영 유엔 원장님께서 또 열심히 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인배 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향후 과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의 성을 쌓아서 이제 안전한 한반도 평화 결정권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것으로 성을 높이 쌓으면 그냥 고사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성을 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뭐 잘 아시는 책이지만 그 예정된 전쟁이라는 그 엘리슨의 책을 보면 16번의 패권 전쟁이 있었는데 12번의 전쟁이 일어났고 4번은 전쟁이 안 일어났다. 12번에 늘 주목해 봤다가 이 4번이 안 일어난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미국과 소련 간의 패권 경쟁에서 평화롭게 소련을 해체시키고 미국 유일 주도권이 되었다. 비결이 뭔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가치연대를 세계적으로 연대를 구축을 했다. 그 표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세계 인권 협약이나 헬싱키 협약 같은 것을 맺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소련을 내부적으로 공산주의 사상들을 누그러뜨리고 약화시키는 힘을 발휘했다. 이것이 미국과 소련 간의 패권 경쟁에서 평화적으로 패권을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이었다라고 앨리슨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국이 최근 들어서 조금의 변화가 워딩이 달라진 변화들을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디커플링 이야기하다 디리스킹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중국을 배제시키겠다라고 이야기했는 거에서 이제는 좀 위협을 관리하겠다 쪽으로 살짝 좀 바뀐 모습을 보여집니다. 그 여러 가지 해석을 보이기도 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해석은 이렇습니다. 아, 미국이 조금씩 이제 자신감을 가져가는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대응할 때
그 전략 경쟁에서 꽤나 좀 힘에 붙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함대, 프랑스의 함대까지 남진아해까지 다 데리고 와서 중국을 견제하기도 했었죠. 그 정도로 사실은 미국 혼자 상대하기 아주 버겁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거기서 연약한 고리였던 한미일 간의 이제 구축세가 완성됨으로 인해서 미국으로서 조금 이제 자신감을 갖게 된 시기가 된 것 같다. 이것과 연동돼서 설리번이 이제 디리스킹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중국을 그냥 지금까지는 극악하게 몰아세우는 것만 했다면 이제는 조금씩 풀어서 길들이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디리스킹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이야기 그래서 뭐 혹간에서는 11월 달 되면은 그 샌프란시스코 에이펙 회의 때 뭐 시진핑과 바이든의 만남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뭐 그것이 미국이 중국을 향한 전략 경쟁에서 뭐 포기하거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품에 품고 길들이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표상적으로 보일 때는 미국과 중국 간에도 꽤나 따뜻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겠다. 이것과 연동되어서 한반도에서도 북한도 여기에 따라서 조금의 변화가 있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한반도 평화 구축 전략의 시동이 이제 걸려야 될 때라고 저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중국의 한반도의 정책의 핵심 변수는 미국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 정확하게 제 그냥 포뮬러로 말씀드리면 중국은 미국과 한국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가에 따라서 한국을 대우해 준 거로 보입니다. 중국은 또한 북한과 미국과의 거리에 따라서 북한을 대우해 줬습니다.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열심히 만나니까는 6번이나 중국이 5년 동안 만나지 않던 중국 시진핑이 데리고 와서 김정은을 만나기 시작 열심히 만나서 코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중국은 미국보다 한 발짝은 가까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세게 가까워지니까는 그것보다 한 발 더는 가까워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김정은을 그렇게 불러다가 만나고 또 들어가서 만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 만나죠. 미국이 북한하고 지금 전혀 무시하고 있으니까 중국도 북한을 만날 필요가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 발 저 정도 같으면 나는 여전히 한 발은 내가 가까우니까 멀리 있고 미국은 그 정도 수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만큼 중국은 한국을 다루기가 쉬워졌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목격해 왔습니다. 미국과 한국 간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만큼 중국도 한국을 매우 가깝게 여기게 됩니다. 한중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언제 됐는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09년 정도가 될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그것도 뭐 조금 압니다만 그 내부 사정을 보면 중국이 우리한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하자고 요청이 와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노무현 시구 때 그거를 업그레이드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중국이 노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미국과의 관계가 급격히 가까워지니까는 중국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그런 모습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중 간 앞서 신차관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중 간의 관계를 이니시티브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그런 토대도 이제 마련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만지는 것 그리고 한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새롭게 모멘텀을 마련하는 것에 전략적으로 이제 노력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인배 원장님 소개하기 전에 말씀하기 전에 제가 최영두 의원님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보니까 안 하고 가셔가지고 없지만은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10시 30분에 본격적으로 토의를 시작했는데 70분이 흘러서 이제 막바지입니다. 폴로에서 한 두세 분 질문을 드릴 텐데 잠깐만 제가 자기 견해를 설명하는 거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요. 질문만 딱 해주십시오. 자, 예.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강국 전 주시안 총영사입니다. 저는 한중관계, 중국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으로서 한중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당선인 특사를 보냈는데
저는 중국도 보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보냈다고 이야기하는데 만약 못 보냈으면 국민들에게 왜 못 보냈는가 이야기를 저는 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한중 관계를 좀 더 돌아봐야 되고 특히 이제 디리스킹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국회가 뭐 주도가 되든 아니면 정부가 주도가 되든 간에 고위 사절단을 이제 중국에 보내는 방식이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나중에 신 대사님한테 대답해 주시면. 자, 다른 질문 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아니, 제 끝에 예. 질문만 하십시오.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저는 이제 핵을 해야 된다고 10년 전부터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주장을 해왔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경제와 관련됐기 때문에 안 됐다는 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진보 정권과 그 보수 정권을 번갈아 가면서 볼 때 그 안보의 그 불감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권에 따라 보수분들도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이 안보 자,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을. 네.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좀 인내심을 갖고. 아니, 질문만. 그래서 질문을 할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이 충분하게 무기가 북한을 이길 만큼 충분하다라는 어떤 의원분의 얘기도 들었고 진보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신무기도 또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바로 질문에 안 들어가면 끊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지금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의 안보 상황에 관한 무기의 상황은 어느 정도 됐고 비밀이 아닌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안전할 수 있는지 거기에 관한 것을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신검철 사관님 나중에 대답해 주시고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께서 한미 워싱턴 선언을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안정적이 되었잖아요. 근데 지금 토론하신 분들 내용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는데 한미 동맹, 그다음 미중, 그다음에 한중하고 하면서 우리가 9.19 남북 선언을 무효로 하면서 한박도를 되찾아오고 NLL을 원상 회복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임배 위원장님 해주시고 자 마지막 제 앞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도 하나. 아닙니다. 네. 중앙대 강철순 교수입니다. 예. 창업대학원의 강철순 교수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리적으로 우리가 동북아권이거든요. 문화적으로도 한중일 우리 러시아와 중국을 저버릴 수가 없는 그런 지정학적인 이런 여건이 있고 또 우리가 한중 FTA를 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러시아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교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미국에 의존을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겠지만 경제적인 측면이나 지리적인 여러 가지 환경적 역사적인 이런 측면에서 봐보면은 우리가 러시아나 중국을 저버릴 수 없는데 왜 우리나라는 스위스 같은 그런 정책을 못 펴야 된다. 중립국으로서 스위스와 강대국의 자, 선생님 질문만 하십시오. 질문. 이제 질문. 왜 우리나라는 스위스와 같이 중립국의 입장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포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대답할 거 네 개 아닙니다. 신각소에게 질문. 질문. 신각소에게 1분. 속은 게 뭐가 있어요? 자, 신 대사님 발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속은 게 뭐가 있어요? 세미나 좀 진행 좀 할게요. 네. 속았다 그러는데 뭘 속여? 나중에 별도로 제 개인적으로 질문하세요. 예,
우리 이광국 정사님이 중국의 고위사절단 파견하는 문제 말씀하셨는데, 글쎄 뭐 고위사절단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양한 채널에서 한일 간의 기존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존 채널을 충분히 활용하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소통이 계속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하는 게 좋고, 다만 고위사절단을 보낸다는 것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건 오히려 중국이 우리한테 좀 하도록 이렇게 기다릴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존의 채널로도 충분히 얼마든지 우리의 대중관계 관리 의사를 전달하면 그 상황 속에서 최대한 우리 국익을 확보하고 원칙과 가치를 보존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무기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안전하냐? 사실 뭐 평가 지수가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어떻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우리의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나 이런 걸 보면은 지금 당장 북한 팩토로 인해서 갑자기 위험에 빠지거나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것을 갖다가 간접적으로 증명한다고 생각하고, 저희 국방부 차원에서는 이것을 더 강력하게 억제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 발표했는데 국방 혁신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김관진 전 국방위원장을 국방혁신위원장으로 모셔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이인배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검토가 많이 있었고, 반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를 서해안에서 지시를 하는 장면들이 포착이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9.19 군사 합의 자체는 북한 스스로가, 그것도 최고 결정권자가 이것을 저는 훼손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국가행위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가 싫든 좋든 대한민국 국민의 손으로 뽑았던 한 정부가 이루어놨던 그 국가행위에 대해서 그냥 없다라고 역사는 그렇게 완전히 지워지진 않습니다. 그 국가행위이기 때문에 국가행위로서 또 국제사회에서도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한민국 정부는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것을 열심히 지킨다기보다 지금 저희 정부로서는 그것을 완전히 무효하지는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상황이고, 정치적으로는 아시다시피 북한이 이미 거기에 대해서 훼손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묶여 있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 교수님 말씀, 예. 사실 우리가 한반도 분단 국가로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통일 외교도 그 방향이 돼야 되고요. 다만 이게 통일 외교를 추진하는 것은 국제 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거에 이제 90년대 초반에 소위 북방 외교가 나오고 그 이후에 남북 관계가 여러 가지 화해 무드가 나갔을 때는 국제 정치가 대탕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가치에 기반한 소위 신냉전이 지금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전략적 눈치를 보는 시대는 지났다. 확실한 동맹을 구축을 하고 동맹과의 관계를 가지고 다른 상대와 협의해가는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입장하고는 같지 않다는 생각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은 이게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하는 게 아니고 중국과 러시아 스스로가 우리의 위협인 북한을 감싸는 정책을 지금 펴고 있지 않습니까? 안보리 제재 중국과 러시아가 보이콧을 합니다. 안보리 결의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상대거든요. 중국과 러시아도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논의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국제 정세라는 게 지금 이제 미중 간의 디커플링의 디리프팅으로 바뀐다는 지금 관측이 있습니다만은 향후 국제 정세가 좀 더 완화되면 지금도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사실 배제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생각하고 우리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이사님.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더 있었으면 충분하게 플로의 질문도 받고 토의도 했으면 좋겠는데 정해진 시간이 끝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까지 이렇게 남아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토론회 사회를 보면서 방금 유승옥 이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결론 간단하게 저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소 구냉전이나 탈냉전이나 미중 전략적 경쟁, 그다음 최근에 신냉전 기조 이런 매크로 환경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가장 현명하게 대처해서 우리 국익을 증가시키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각 이 시대가 매크로 환경이 바뀌면 그 전에 적용되던 공식이 적용이 안 됩니다. 미소 구냉전 때 적용되던 공식이 탈냉전 때는 적용이 안 됐고요. 탈냉전 때 적용되던 공식은 이제 점차 사라져 갑니다. 예를 들면 균형외교, 중립외교, 전략적 모호성은 탈냉전 때는 여기서도 이익을 취하고 저기서도 이익을 취하는 매우 현명함의 상징이었지만 지금 신냉전 기도가 갈 때 잘못하면 이 사람한테 맞고 저 사람한테 맞아서 이것도 아니고 개도 구룩도 다 읽는 아주 우둔함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유념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신냉전으로 가는 환경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세상의 조류라 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아프리카나 남미에 있으면 구태여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중국 선택 안 하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최첨예화된 바로 최전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선택을 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선택을 하는 것은 바보입니다. 손해봅니다. 그런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선택을 미루게 되면 재앙을 맞습니다. 예, 오랫동안 장시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은